자, 먼저 첫 번째 탈북 시점으로 이야기를 좀 끌고 가보죠. 네. 몇 살 때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까? 2016년에 첫 탈북을 했었고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2016년에 22살. 네. 아니 그 당시 딱 탈북을 하려고 결심했던 뭐 네.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탈북을 결심했던 게 아까 제가 2016년에 출발을 했다고 했었는데 조금 더 제가 17살이었던 2011년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때가 사실 저는 해산시에서 평범한 노동자 가정의 외아들이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뭐 상하수도 사업소, 뭐 시건설 사업소 이런 곳에서 노동자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뭐 이민반장을 한 13년 정도 하셨고 뭐 가끔 장마당에 앉아서 장사를 하셨고요. 별 볼 일 없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특별한 게 하나 있었다면 제가 조금 뭐 초딩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등을 하나 놓치지 않은 거 그것만 그렇습니다. 공부 잘했구나. 아니 그 와중에 공부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그때는 이제 책을 읽고 뭐 공부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어. 네. 등잔불 밑에서 진짜 책을 뺐었어요. 그치, 우리가 등산. 네, 우리 집에 등잔이 없어서 공부. 근데 사실 그 등잔기름도 어머니가 밥 먹을 때만 키우고 먹어야 된다고 자꾸 아끼셔가지고 저는 해 떨어지면 지붕 위에 올라가 앉아서 떨어질 때까지 책을 아니 도대체가 2011년, 12년 뭐 이럴 때 등잔을 썼다고요? 네. 조금 하나도 안 되는데. 시골에 가면 그게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뭐 LED 배터리로 해서 뭐 태양열을 이용해서 등을 켜기도 하고 하는데 좀 가난한 사람들은 등잔불도 많이 켜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꿈꿨던 뭐 꿈이 있다라면 뭐가 있어요? 이게 세뇌 교육의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그 북한에서 선전하는 매체나 이런 걸 많이 보고 자라다 보니까 직업군인을 해야겠다라는 철없는 꿈을 꿨었습니다. 거긴 또 밥 먹고 살 수 있고 네. 또 우리 대장돈 동지를 위해서 네, 그렇죠. 일할 수 있고. 네. 아니 사실 2011년, 12년 이후에 등잔불을 켜고 살았던 곳에서 이제 환경이 안 좋은데 다른 친구들보다 여건도 안 좋은데 공부는 전교 1등을 해요. 자, 이렇게 주체사상을 믿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 학생은 어쩌다가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2009년에 북한에서 합해개혁을 네. 했었습니다. 그때 합해개혁을 통해서 갑자기 그지가 되어버려서 그때부터 제가 뭐 하루 한 끼 겨우 먹고 이제 풀죽을 누리면서 가끔 굶는 날들도 생겨나고 네. 진짜 굶어. 네, 그리고 21세기에 진짜 밥 온 달도 아니고 제가 산에 땔감을 구하러 나무하러 다니면서 네,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학교에 잘 못 나가기까지 네,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 있었던 그 북한의 화폐개혁, 이거 엄청난 그 충격을 준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완전히 괴멸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 11월 30일이에요. 오전 11시를 기해가지고 기습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발표를 해버려요. 화폐개혁을 하겠다. 그 내용은 뭐냐면 국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그러니까 100의 1, 쉽게 말하면 100분의 1로 이제 줄여버리는 거죠. 뭐 그런 거랑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바꿔주는 돈을 갖다 교환 그 제한을 딱 둬버린 겁니다. 얼마까지 갈 거냐? 국권 10만 원까지만 딱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겠습니까? 남은 돈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죠. 갑자기 다 리셋되는 거잖아요. 다 리셋되는 다 안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만 바꿨잖아요. 한 가구당 1인당? 한 가구당 한 명도 아니고 한 가구에 10만 원? 그러면 이거 종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인민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돈이 다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 평양 주민들의 1가구당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98% 그러니까 490만 원이 이제 쓰레기가 된 거예요. 10만 원만 바꿔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쌀값이 3개월 만에 60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북한에 있던 중산층은 대부분 몰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아니, 같고 500만 원에 10만 원이면 자기 전 재산의 2% 남기고선 다 없어 98%가 증발해 버렸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10만만 바꿔주니까. 그래서 대부분 막 쓰레기장에 버리고 강물에 떠내려가게 하고 불태워버리고 네 난리 났었다고. 이때 돈 많은 사람들은 화폐개혁 당시 어떻게 했냐면 그 북한 돈을 가지고 밥을 해 먹었어요. 불 떼서 네. 그래서 그 사람 뭐 사형 당하긴 했는데 왜 사형 당했냐면 그 북한 돈 100원짜리가 김일성이 이 얼굴이 있어요. 알아요. 그걸 갖다가 밥을 해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처형당했거든요. 밥이라도 해먹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예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국가에다 줄 수는 없잖아요. 주면은 그것도 걸려요.
너 언제 이렇게 돈이 많았던 거냐? 언제 이렇게 비사해주를 했냐? 하면서 또 그것도 걸리게끔 된 거예요. 누가 좋아했다는 줄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기념품 팔 때. 기념품으로 다 가져와서 하나씩 포장해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팔아먹고 딱 우리한테 좀 중국 사람들 좋은 노릇 한 거예요. 그냥. 기념품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북한은 경제를 우리가 한번 일으켜보겠다라고 화폐 개혁을 했는데 완전히 망가지네요. 무슨 경제를 일으켜보겠다고 화폐계를 했습니까? 이거는 정말 안 끄집어내면 넌 죽어 이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인민들은 굶어 죽게 생겼겠죠. 그래서 2011년까지 우리 또 강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2년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상상을 못 하실걸요. 그냥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2년 동안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 다이어트도 2년 동안 못해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그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식 새끼가 밥 달라고 하는데 밥 못 주죠. 피눈물 납니다. 그럼요. 이걸 지금 2년 동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강호 씨 아버지가 이제 그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호 씨에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 지금 밥 굶는 거 내가 볼 수가 없다. 내가 잠깐 중국에 가가지고 돈을 벌고 오겠다. 기다려라. 돈 벌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중국을 가셨는데 강호 씨 아버지가 돈 벌어 오셨나요?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는데요. 집을 떠나신 지 3개월 만에 잡혀서 이제 중국에서 공안에게 붙잡혀가지고 북송이 되셨는데 함경북도 청진시에 있는 보위부 집결소안에 보내졌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때 당시에는 그 중국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불법 원리경제 뭐 이런 걸로 처벌한 게 아니고 조국 반역자로 해가지고 좀 강하게 처벌할 시점이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 안에서 조사를 받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돌아가셨다고요? 네, 아버지가 그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이제 제가 그 다음에 군대에 가야 되니까 고3이 될 때였으니까 신원을 안 밝히신 거예요. 왜냐면 북한은 연좌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돌아가시거나 하면 제압길에 어떤 그늘이 지어질까 봐 이제 본인이 누구이고 이름이랑 주소지를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모질게 또 보위부 요원들에게 네, 모질게 매맞고 이제 이러시다가 네,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거의 뭐 귀를 아예 못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강호 씨네 아버님은 사실은 정말 생계형이잖아요. 그러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잠깐 탈북도 맞아. 아니지 잠깐 중국에 갔던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엄한 어떤 징벌의 대상이 됩니까? 죽을 일이냐고 이게. 근데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게 사실 괘씸죄였던 것 같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신원을 밝히지 않으니까 밝혀도 어차피 때릴 명분 없이도 막 때릴 구타할 사람들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청진 보위부 집결소라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난 거예요. 그 어릴 적에 뭐 아버지랑 한 동네에 사셨던 분이 그 안에 있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아버지를 알아봐서 신원이 이제 밝혀져가지고 그 또 신원이 밝혀지니까 저희 집이랑 그 청진이랑 해사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해산역까지 기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기차에 타시기 전에 이미 걷지는 못하셨던 상태였고 하도 맞았어. 네. 그런데 집에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주역에서 4개인가 5개 역인가 지나오면 제덕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진짜 상간마을의 자그마한 역인데 그 역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11월 22일 밤이었는데 그때 이제 네 돌아가셨죠. 북한 법이 웃긴 게 사람이 이제 돌아가 시신이면 기차를 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 시신을 그 기차역 창고 안에 그냥 두고 온 거예요. 한겨울이네. 네. 아니 이걸 다 전해 들은 거구나 나중에. 그 이제 아버지를 호송했던 분이 저희 집에 이제 알려주러 온 거죠.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저희 집안 친척들이 다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장례는 치러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버지 모시러 다녀오자 이제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따로 또 다들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 누가 갈 거냐 또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동생이 한 분 계셨어요. 남자 동생이 그 삼촌이랑 저랑 둘이 가겠다 해서 이제 그 11월에 북한에 또 전기가 없잖아요. 기차가 잘 안 다녀요. 겨울이라서 그로 인해서 기차가 잘 안 다녀서 걸어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길을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적지가 제덕역이다만 알고 철길 따라 걸어가면 된다. 철길로? 네.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왕복으로 한 200에서 250km 정도였는데 왕복 걸어서. 네, 그렇게 걸어서 제덕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일단 먼저 아버지 시신 보러 가지 않고 먼저 그 동네 한 집을 찾아서 들어가서 얘기 다 하고 좀 며칠 신세 지자고 하고 돈도 조금 드리고 짐을 풀고 이제 갔어요. 그 역에. 근데 아버지가 있다는 거 창고 안에 가면서 저는 사실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안 믿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길 또 바랬던 것 같고요. 간절하게. 그때가 몇 살이에요? 1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창고문 열고 들어갔더니 이제 시신 한 구가 있고
그 위에 그 뭐 가만히 짝인지 아니면 보아는 입었던 뭐 패딩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덮어져 있어서 그 배도 다 옷 다 까놨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이라 얼어서 새파랗더라고요 몸이 그냥. 그리고 이제 얼굴을 이렇게 벗겼더니 그냥 기억나는 게 그냥 아버지 오른쪽 귀가 한쪽이 좀 절반 정도 잘려 있었던 게 기억나고 뭐 어떤 이유로 잘렸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버지 목 이 팔에 복수라는 그 타투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아버지구나 그냥 알고 그냥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그 저희가 짐을 맡겼던 그 집에서 눈을 떴고요. 삼촌이 뭐 동네에서 달구지 같은 거 하나 구해서 장례 치르고 가자 이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이제 집에 못 모셔갈 것 같다. 그래서 다음 날 오후에 다시 가서 관은 구했어요? 돈이 없어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어릴 때부터 묘주라고 불렀거든요. 맨날 술 드시면서. 근데 묘주굿을 못한 거죠. 관을 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가마니 같은 것들 많이 구해서 또 그리고 마음은 이렇게 묻어드리지만 1년 뒤쯤이라도 다시 와서 꼭 모셔가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어디다 묻었다고요? 그 역 뒤에 자그마한 야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시신 꽁꽁한 시신을? 네, 삼촌이랑 둘이서 그 유리병 안에 그냥 제 이름을 적어서 놓고 같이 묻었어요. 그냥 그 위치를 기억하기로 하고 그때 그냥 체제에 대한 어떤 환멸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자신이 충성을 맹세하려고 했던 체제, 그리고 이제 군인이 또 꿈이었고 직업 군인이 그런 17살에게 보여진 아버지의 이 갑작스런 죽음. 어떤 느낌이셨고 또 체제에 대한 생각이 또 그때 굉장히 많은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졸업하기 직전에 그 저희 담임 선생님이 남자분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니들은 이제 복받은 나라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김정은 원수님께서 니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느냐. 맨날 현지지도 하시고 이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마음속으로 저는 아버지를 금방 잃었으니까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만약에 너네가 생각해봐라.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장군님, 뭐 김정은 원수님 세 분 다 살아계셨으면 세계적 위인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겠냐 라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만 하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어요. 진짜 소리내서 머릿속으로 셋이 살았으면 더 힘들지 않을까, 세배는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맞아. 복무는 네, 근데 이제 3배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방금 무슨 누구야 이제 네, 선생님 저기 반동분자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웃냐고 어디가 웃기냐고 그래서 그냥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잠깐 다른 생각하다 웃었습니다 했는데 막 그냥 구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그때 당시에 막 그 믿고 살았던 하나의 종교 같은 그 체제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 떠나고 나니까 반감은 드는데 이걸 또 어찌 해결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당시에 17은. 그 뭐 반역자 집안의 거의 아들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 제대로 나갈 수도 없었고요. 진짜 거의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약초 캐고 뭐 집안일 도우면서 반백수로 지냈었고 학교 졸업하고 거의 무직으로 그렇게 지냈었고요. 어떤 사람이 진짜 나서자랑 고향을 떠나서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이제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만드는 체제가 문제인데 이제 북한 사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니까 네, 이 사회에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저 여기서 더 이상 미래가 안 보여요. 이제 제가 여기 있으면 아버지처럼 그냥 평생 너희처럼 돈 못 받고 일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하다. 나는 살고 싶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가 그게 뭔 소리냐 이제 잘 얘기해봐라 해서 전 아랫동네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난 미래가 안 보여요. 나 아랫동네 남조선 갈래요. 뭐 놀랬어. 이랬을 때 엄마의 반응이 어땠어요?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솔직히. 가라고 어머니가 그냥 우셨어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에 기억에 남는 게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내세울 수 없으니까 네 운명은 네가 개척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가겠다고 하면 가는 건데 나는 응원도 못 하겠고 잡지도 못 하겠다 그냥. 그만큼 또 위험한 길이기도 하고. 네. 남편을 잃으셨으니까. 네. 그럼 뭐라 그래 거기다 대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할 수도 드리고 나서 바로 탈북한 게 아니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또. 준비를. 시간이 더 네, 준비도 필요하고 나만의 친척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렇지. 여기까지 오는 길을 알아서 찾아야 되다 보니까 그때 자다 깨나 보면 그냥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오셨어요. 그래서 울고 계셨어요. 아니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머님이 또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은 어머니랑 그냥 함께 탈북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 생각은 진짜 많이 해봤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저도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또 아버지가 시신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나도 가다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뭐 합리적이라고 했던 생각은 그냥 제가 먼저 가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뭐 3년이든 5년이든 안에 모시러 다시 와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